뉴스의 양면, 오늘은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을 모시고 토론을 통해 부동산 논란, 특히 보유세를 중심으로 보다 입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보유세 얘기가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건 아니지만은 일각에서는 보유세를 올려서 집값을 좀 안정화시켜야 된다.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좀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하면은 자살행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치적인 거는 빼고 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나라가 OECD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유세가 정말로 낮은 건지, 뭐 이제 이게 보유세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특히 뭐 취득세, 양도세 뭐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고려를 해서 이게 적절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 우리 청취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두 분의 의사를 먼저 여쭤볼게요. 그 유호림 교수님은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라고 좀 주장하시는 편인가요? 예, 저는 뭐 종부세를 특히 좀 중심으로 해서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호림 교수님은 종부세를 중심으로 보유세를 인상해야 된다. 그러면 이은영 위원님은 반대시겠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예, 보유세를 뭐 낮추진 않더라도 올리는 거는 큰 효과가 없다. 이쪽으로 지금 오늘 주장을 많이 펼쳐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은 보유세보다 거래세 비중이 높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에 가까운 건가요? 어느 분이 먼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보유세는 사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보기도 조금 어려울 정도로 그 문제가 좀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전체 국가의 그 자산가치 총액이 대략 일경 한 6,800조 됩니다. 예. 근데 그 중에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들이 75.5% 토지 포함해서요. 정도 되고 금액으로 4분의 3이 지금 부동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상태처럼 우리나라처럼 거의 8배. 다시 말해 우리나라 실질 GDP가 2,290조 작년 기준으로 그런데요. 예. 대략 한 8배 정도의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이외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보유세가 높냐 낮냐 이런 비교 가능한 나라를 찾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그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을 이렇게 대해 보면 미국에서 가장 주택 가격이 비싼 동네가 뉴욕이라고 대충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뉴욕이 대략 한 10년, 다시 말하면 1년 소득을 한 10년 정도 모아야, 한 푼 나서 모아야 집을 하나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13년 걸립니다. 그 말은 이제 크게 거시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자산 중에 대략 4분의 3이 부동산에 몰빵돼 있다. 예.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주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대략 13년 정도 한 푼도 안 아끼고 모아야 겨우 집을 살 수 있는데 사실 13년 동안 한 푼도 안 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그 비교 가능한 나라들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다. 또는 뭐 우리나라의 거래세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 봤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부동산에 몰려 있는 우리나라의 자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이냐 이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뭐 이게 보유세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랑 이제 종부세가 보통 있고 이것도 뭐 세율이 또 뭐 한 주택이냐 다주택이냐 얼마나 보유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만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집 보유세는 낮은 편이다 이렇게 뭐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은영 위원님께는 이제 용어 정리. 이게 보유세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보유세는 어떤 거가 들어가 있고 통상적으로 거래세라고 얘기하면은 뭐 어떤 것들 뭐 취득세도 있고 양도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건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개인들이죠. 이제 개인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취득세나 뭐 보유세라고 하면 사실은 부동산만 된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 보통 집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죠. 예. 그래서 집만 갖고 얘기하실 때는 집을 사실 때는 제일 쉽게 취득세를 내십니다. 물론 이제 잡다하게
작은 세금들이 함께 붙긴 합니다. 뭐 농어촌 특별세, 인재세 이런 게 듣긴 하는데 뭐 4점 몇 % 이 정도 내더라고요 보통.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취득할 때 취득세, 그다음에 보유하고 계실 때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 이제 파실 때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내시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지금 그 종부세나 재산세가 낮은 편이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높은 편이다라는 거는 사실에 가까운 건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들에 따르면 서로 의견이 좀 갈리고 있긴 합니다. 이제 어느 쪽에서는 뭐 미국과 어디를 조사해 봤더니 레인지 범위가 좀 넓었다든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보유세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상속세나 기타 다른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때문에 단순하게 보유세 하나만 가지고서 뭐 높다 낮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하기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국가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도시들의 이름은 여러 개가 있지만 사실상 서울이 1번 도시죠. 그리고 2번, 3번을 따지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쪽이 가격이 높은 곳이 자연스럽게 서울 지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산의 몇 배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방의 저렴한 집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과 인접 수도권의 이쪽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단순하게 보유세만 가지고 비교를 하기보다는 각 국가마다 이제 도시와 인구 같은 것들이 집중된 곳이 있고 좀 분산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게 되면 단순하게 뭐 집에 대한 세금이 뭐 충분하다, 부족하다라는 논란보다는 이번 정부에서도 제시하신 국토 발전 개념이 있죠. 5극 3특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서울 쪽에 집중된 산업이나 인구 같은 것들을 좀 더 지방에서도 분산해서 발전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세금에 대한 내용만 하기보다는 세금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이러한 산업과 인구의 분산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는 게 저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뭐 지방 균형 발전은 지금 이재명 정부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기는 하죠. 그게 이제 서울에 과도하게 이제 어떤 압력이 구직 활동을 위한 사람들도 다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 부분인데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다 봐야 되지만 그래도 좀 세금을 중심으로 논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윤철 기재부 장관도 얘기를 했고 이런 인식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으니까 보유를 하고 있어도 별로 부담은 안 되고 하지만은 계속 이제 집값은 또 오르니까 내가 이거를 팔아야 돼 이유가 없다. 게다가 양도세 부담까지 크니까 오히려 그냥 이걸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물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원활하게 시장에서 거래할 만한 물건도 안 나오고 그래서 강남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 집값이 오른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락인 효과를 또 구윤철 장관이 얘기도 했는데 보유세를 올리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부담이 돼서 집을 내놓기 시작하고 이런 순환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게 지금 그런 시각이 깔려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시각은?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이 전체 우리나라 자산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자산 가치로 봤을 때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것은 이제 뭐 그 다른 나라와 비교 가능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예컨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부담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실효세율이죠. 이렇게 계산해보면 우리는 낮은 건 맞고요. 예. 다만 이제 구윤철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할 것이냐. 보유세 부담이 낮기 때문에 이게 매물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투자 수익을 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양도하는 단계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부분들 이게 이제 세부담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걸 좀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던 보유세의 경우에는 실제로 보유세 부담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현실화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네.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는 그 지난 윤석열 정부 시작하자마자 바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낮추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좀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보유 단계에서의 그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기회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대 수익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 수익의 하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빨리 매물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고요. 매물을 내놨을 때 양도소득세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1주택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상 1세대 1주택은 비과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세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나눠서 봐야 된다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지난 문재인 정부 그 초기에 임대 사업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도소득세 감면해 주기로 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4년 8년인데 다주택자들한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예. 대폭 감면해 줬죠. 맞습니다. 예. 이제 횟수를 헤아려 보시면 이게 매물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 연한을 채운 사람들이 꽤 나오겠군요. 그렇죠.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인데 이거를 더 연장할 수도 있겠죠. 예컨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처럼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종부세나 재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해 준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보유를 함에 있어서 그 기대 수익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 요 시기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한 조세 부담을 높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굳이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행정명령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 미리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까 제가 방송을 들었습니다만 올해 증시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에 분명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것이고요. 예.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빨리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매도 압력이 높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 그 과정에서 올해 그 차익을 많이 얻은 사람들은 내년 이후에 어떻게 경기가 돌아갈지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분명히 차익 실현을 할 겁니다. 예. 그러면 현금 부자들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토호제를 중심으로 해서 대출 기회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현금으로 얼마든지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가 파웰에게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버티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안에 한 번 정도는 낮추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연준의 금리 인하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낮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유동성은 당연히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지금처럼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이런 그 추세에서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또는 이게 계속해서 파급력을 키워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집값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빨리 이 임대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들이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시기에 맞물려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렸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인상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회비용을 높여주는 이런 정책 포지션을 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인상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가액인데 이 기준가액에다가 시장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하락했다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세금 계산할 때 일정 부분 좀 감면해 주도록 하는 그 기준 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80%로 고정이 돼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에는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과세 기준 가액에다가 80% 곱하기 했었는데,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현실화한다라고 하면서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서 사실상 폐지 직전에 갔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95%까지 올라갔던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한 방에 낮췄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 방에 그렇죠. 낮춘 거고 그거를 지금 다시 조정을 해서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그 말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무려 35% 정도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택을 매집하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기대 수익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길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은영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좀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윤철 장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점에서 언급되는 보유세는 이제 세금을 집값 잡는 수단으로 쓰겠다는 맥락이 좀 커 보입니다.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희 일반인이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은 것이 이제 금년 들어와서 특히나 최근 그 수개월 사이에 에브리띵 랠리입니다. 다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투자 자산의 가치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들 실물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오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일각에서 늘 말씀하셨던 뭐 이렇게 투기 세력, 뭐 다주택자, 굳이 이런 요인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은 집값이 오르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M2 통화량이 4,400조 원으로 역대 최고다. 뭐 어느 정도 경제가 커지면은 뭐 맞지만은 이게 통화량은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돈이 많이 풀린 건 사실이에요, 지금.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사실 구별로 따져보기 시작을 하면 외곽 지역은 많이 안 올랐습니다. 좀 중심지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오른 게 이제 평균을 냈을 때 예. 서울 전체가 오른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보유세를 언급을 해서 지금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것인가가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는가 먼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죠. 오르는 예. 상황에서 특정 유형의 실물 자산만 딱 찍어서 그중에서도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과 아파트만 그리고 그것마저도 주요 지역 중심으로 딱 타겟팅을 해서 여기만 가격이 오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정책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자산 가격이 다 오르고 있고 부동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는데 그럼 정부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12군데를 묶고 이를테면은 뭐 이를테면 대출을 좀 제한하고 이런 것들도 이거는 시간을 유예하는 것일 뿐 자산의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좀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수요를 억제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억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억누르는 요인이 해제가 되면 예. 다시 가격이 시장 가격으로 맞춰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금년 상반기 때 봤습니다.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했다가 이제 짧은 시기에 부랴부랴 다시 재지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렇게 했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10.15 대책을 통해서 서울과 인접수도권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는 내년 12월까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내년 12월에 만약에 이걸 해제한다고 하면 가정을 하면 가격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넓게 적용된 토지거래 허가제가 내년 12월이 되면 아마 연장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풀었을 경우에는 급등 용수철처럼 한 번에 팍 튀어오르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 오히려 계속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서울을 전체로 지정하는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네.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명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지가 예. 어려워지는 네, 저도 거죠. 이 부분에서 예. 기본적으로 이인영 박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시장의 이런 그 수요를 결코 누를 수 없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가치제냐 아니면 시장제냐. 다시 말하면 내가 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냐 필수제라는 얘기죠. 이걸로 예.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투자 목적으로 보는 것이냐. 근데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만 하고 있거든요. 예. 조세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 목적인 경우와 그리고 투자 목적인 경우를 각각 나누어서 별개의 조세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은 뭉뚱그려져 있는 상태.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억제만으로 이게 가능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지금 금리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 부자들이 아마 연말에 차익 실하면서 또다시 현금을 주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안전하다고 예상할 수 있는 그리고 예측 가능한 수요 억제 정책이 끝났을 때 집값이 다시 튀어오를 거다라고 예. 하는 것을 노리고 주택을 매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사전적 조치로서 종합부동산세 공제시장 가격비를 인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세금 문제 여러 가지 아까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세금들의 상관관계와 뭐 이런 것도 좀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고 이거는 국세라 그러니까 나라가 걷는 거고 지방세는 지자체가 걷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한동안 얘기가 나왔지만 종부세를 지방세랑 그러니까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랑 합쳐서 하자라는 얘기도 이제 조세 저항이 워낙 강하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도 있고 만약에 이제 그게 지금 다 뭉뚱그려서 얘기한 게 보유세인데 보유세를 올리면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또 세무 전문가시니까 세금 전문가시니까 교수님은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성격이 다른 세금이라고 정의를 먼저 하고 싶고요. 재산세는 일반적인 편익에 대한 과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지역에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초과 편익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컨대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 같은 것이죠. 그거는 그냥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재로서의 도로 정도 나여 있는 것이지 거기에 예컨대 삼성동에는 공항터미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과세 예상이 대부분에 속하는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초과 편익이 발생하는 곳이죠. 도로가 16차선 뭐 이렇게 넓은 도로가 있고 말씀드렸던 공항터미널도 있고 전철 노선이 7-8개가 지나다니고 예. 그거는 일반적인 편익을 초과해서 더 많은 편익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를 탈 때 내는 요금과 택시를 탈 때 내는 요금이 다르듯이 그리고 일반 버스하고 고속버스 탈 때 내는 요금 다르듯이 예. 당연히 이런 공공재 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다른 성격을 봐야 된다. 요거나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정책세제로서의 종부세를 없애자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 두 개를 인상한다. 다시 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공정시장 가격비를 인상한다라는 전제에서 보면 지적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좀 중과세 정도는 감면해줘야 아마도 예. 매물이 나오면서 그리고 수요가 그걸 다시 받아주면서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금으로 조정할 수 없다라고 보시긴 하는데 그래도 뭐 이게 조정이 필요하다라면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보유세를 크게 올린다는 내용 자체가 이제 그게 재산세가 되든 종부세가 되든 일반 시민들이 좋아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종부세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재산세가 작년 대비해서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시 가격이 오르니까 같이 따라 오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10,000원, 10만 원 더 내는 것도 아깝죠. 그래서 예. 일단 세금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면 다 반대하는 게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예. 그런데 특히나 이제 지금 보유세 같은 것들이 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언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기 좋은 시기에 이 발언이 나오신 겁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왜 그런 특정 지역에서만 보유세 언급이 나올 만큼 집값이 오를까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분들 때문에 시장이 왜곡되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규제를 가하는 게 적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 하나를 가지신 분에게 많은 세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더 강하게 부과하는 게 맞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가 아주 여러 해 동안 이제 우리에게 상식으로 자리 잡은 단어 표현 하나가 시간이 없어서 네. 조금만 짧게. 예. 네네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있는데 예. 사실 이 내용이 지금 강남 집값에 집값을 올리는데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의 배경이 바로 다주택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가 어느 정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로 몰렸는데 그게 다 부작용을 일으켰다. 네, 맞습니다. 좋은 지역은 결국 끝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왜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두 분 한 번 더 모시고 더 심도 깊게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토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